2022년 2월 17일 대서양의 포르투갈령 아조레스 제도 앞바다 부근에서 시꺼먼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람보르기니, 벤틀리, 포르쉐 등 고급차 수천 대를 싣고 가던 펠리시티 에이스호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죠. 선박에 실려있던 고급차는 전부 전소됐고 수천억 원에 달하는 선박 또한 침몰하면서 미스 OSK 라인은 1조 원에 가까운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는 네덜란드 아멜란드 섬에서 26km 떨어진 해역에서 또 다른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용선사 쇼에이기센이 운용하던 18,500톤급 프리멘틀 하이웨이 자동차 운반선이었습니다. 독일 브레멘항을 출발해 이집트 포트사이드로 향하던 중 통제 불능의 화재가 발생해 선박에 실렸던 차량 약 4,000대가 전소했습니다. 일본 조선사가 건조하고 일본 용선사가 운행하던 선박이 1년 사이에 2번이나 선박에 실렸던 자동차를 전소시키면서 일본 선박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고의 원인이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고객사 입장에서는 또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게 가볍게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대로 접어드는 중요한 시기에 리튬이온 배터리의 불안정성이 현실로 드러났으니까요. 이후에도 해상에서는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 사고가 반복됐고 일부 해운업체는 아예 리튬 배터리가 장착된 차량을 운송하지 않겠다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단지 선박만의 이야기도 남의 나라 이야기만도 아니라는 겁니다. 제주 우도에서는 3륜 전기 오토바이 20여 대가 야외 주차장에서 잇따라 화재로 전소됐고 충청 지역의 한 공장에서는 배터리 화재로 2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모두 리튬이온 배터리 때문이었습니다. 스마트폰, 전기차, ESS까지 우리 삶 곳곳에 자리 잡은 리튬이온 배터리는 편리한 만큼이나 위험도 함께 품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리튬이온 배터리의 위험성이 높아질수록 주목받는 광물이 있는데 한국에 그것도 세계 최고 품질로 대량 매장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수많은 신 가운데 가장 복합적인 매력을 지닌 여신이 있습니다. 바로 전사들의 수호자이자 사랑과 아름다움, 풍요와 마법을 관장하는 여신 프레이야인데요. 프레이야는 금빛 머리와 화려한 장신구로 유명하지만 단지 아름답기만 한 존재는 아닙니다. 죽은 전사들의 영혼을 낙원, 폴크방그르로 안내하는 죽음의 인도자이자 전쟁과 평화를 동시에 주관하는 존재이기도 하죠. 이처럼 다층적인 성격을 가진 그녀는 바나디스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요. 이 이름을 물려받은 광석이 있습니다. 바로 바나듐입니다. 1801년 멕시코의 한 광산에서 스페인 출신의 광물학자 안드레스 마누엘 델 리오는 독특한 빛깔의 광석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 광물이 이전에 알려진 어떤 금속과도 다른 특이한 산화색을 띠는 것을 보고 에리트로늄이라 명명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후 스웨덴의 화학자 닐스 가브리엘 세프스트램도 우연히 같은 금속을 재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는 이 광석의 신비롭고 화려한 빛깔에 매료되어 북유럽 신화 속 여신 바나디스의 이름을 따서 바나듐이라고 다시 이름 붙였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바나듐은 사실 우리 삶 깊숙이 자리 잡은 금속입니다. 바나듐은 철강에 아주 적은 양만 첨가해도 강도와 탄성이 극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건축용 특수강, 특히 지진에 강한 내진 설계에 필수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속 절삭공구, 항공기 부품, 미사일, 가스터빈 등 고강도 재질이 필요한 분야에서 빠짐없이 쓰이고 있죠. 여기에 더해 오사나 바나듐은 황산을 만드는 촉매로 쓰이며 세라믹이나 방사선 차단용 유리 제작에도 사용되는 등 산업 전반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방면에서 활약했지만 그간 바나듐은 주로 철강 산업의 조연 역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나듐이 전례 없는 주목을 끌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입니다. 바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체할 차세대 기술인 바나듐 레독스 흐름 배터리 덕분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와는 구조 자체가 다른 VRFB는 고체 전극 대신 액체 상태의 바나듐 용액을 사용해 전기를 저장합니다. 이는 물 기반 전해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폭발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실험에서 드릴로 뚫거나 총으로 쏴도 폭발하지 않았을 정도죠. 게다가 충방전 수명이 8,000회로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의 8배 이상이며 열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냉각장치도 불필요합니다. 이러한 장점 덕분에 VRFB는 특히 안전이 최우선인 시설에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고층 빌딩의 비상전력 시스템,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수천 명이 탑승하는 대형 선박과 같은 곳이 대표적인데요. 이렇게 뛰어난 기술이 왜 이제서야 주목받게 됐을까요? 바로 바나듐이라는 원료 자체의 희소성과 지역적 편중 때문입니다. 전 세계 바나듐 매장량의 80%, 생산량의 90%가 중국, 러시아, 남아공에 집중돼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자국 내 철근 제조에 바나듐 사용을 법으로 강제하며 사실상 이 광물을 무기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바나듐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10년대 중반만 해도 바나듐 화합물 수입량 세계 2위를 기록할 정도였지만 국내에서 채굴하거나 정제하지는 못했죠. 그러던 중 최근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기도 포천의 한 티타늄 광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고품위 바나듐 광석이 발견된 겁니다. 품위가 미국이나 중국 평균보다 무려 2배 가까이 높습니다. 추정 매장량은 무려 700만 톤에 이르며 충북 옥천, 충남 금산, 경기도 연천 등 여러 지역에서도 추가 발견됐습니다. 물론 자원이 있다고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발견된 바나듐은 복잡한 구조의 티탄 철석에 섞여 있어 추출 과정이 까다롭고 비용도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채굴된 티탄 철석은 바나듐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용광로 벽을 보호하는 내화재로만 쓰이거나 저가에 수출됐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산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바나듐을 희소 전략광물로 지정한 것이죠. 산업통상자원부는 비축일수를 기존 54일분에서 100일분으로 확대하고 재활용 비율도 기존 2%에서 20%까지 끌어올리는 장기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보유 차원을 넘어 자원 순환과 친환경적 활용까지 포괄하는 전략인데요. 또한 산업계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바나듐 기반 ESS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스탠다드 에너지와 협력해 해양용 전기보트 가능성호를 선보였고, 하나와 효성중공업도 각각 바나듐 전지 솔루션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대용량 ESS 시장 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을 중심으로 바나듐 전광의 효율적 추출과 고순도 전해액 생산을 위한 선광, 재련 기술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바나듐에 관해서는 채굴, 재련, 활용, 제품화에 이르는 전 과정을 자국 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자국 내 자원 개발을 넘어서 자원 외교 분야의 중심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국제광물안보 파트너십 의장국 수임입니다. MSP는 2022년 미국 주도로 출범한 국제협의체로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글로벌 연대인데요. 현재 미국, 유럽연합, 일본, 캐나다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데 작년 7월부터 이 MSP의 리더 자리를 한국이 맡게 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 행사가 아닙니다. MSP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미국 외국가가 의장국을 맡는 것이고, 그 첫 주자가 한국이라는 것은 글로벌 자원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 산업을 가진 나라답게 한국은 이제 자원 문제에서도 룰을 만드는 나라 반열에 올라선 것이죠. 의장국으로서 한국은 단순한 조정자 역할을 넘어 실제로 바나듐 같은 전략 광물의 채굴, 가공,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국제 프로젝트를 이끌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자원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도 수행하게 되죠. 이는 곧 우리 기술로 우리가 자원을 확보하는 구조를 만드는 첫 걸음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잠시 기억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은 후 자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산업화를 시작했습니다. 광물 자원의 90% 이상, 에너지 자원의 96%를 수입에 의존해왔죠. 그러나 이제는 자원 자체를 보유할 뿐 아니라 그 자원을 가공하고 기술로 완제품을 만들고 국제 무대에서 공급망을 주도하는 위치까지 올라섰습니다. 2021년에는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 의장으로 만장일치로 선출됐고, 2024년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되어 6월에는 의장국 역할까지 수행했고, 세계무역기구, 세계관세기구, 에이펙, 아셈 등 다자협력의 장에서도 한국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MSP 의장국이 됐습니다. 굉장한 발전이 있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더 많이 남았다는, 더 가고 싶다는 것은 과욕일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